네, 안녕하세요. 투르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오늘 유명한 소설가이시죠. 그리고 또 시사평론가이시기도 한 복거일 선생님 모시고 대담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복거일 선생님 뵙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어떠신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준히 나빠집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몸도 부실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직 글은 쓸 수 있으니까. 예. 얼마 전에 물로 쓰여진 이름 정말 책 그거 정말 이게 목숨 걸고 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 대작을 그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품을 쓰도록 하늘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제가 협박을 했습니다. 묘소에 가서. 제가 각하의 삶을 작품으로 쓰려는데 한 3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부실해서 제 혼자 힘으로는 한 해밖에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해는 각께서 책임지십시오. 그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협박하면서 산 분입니다. 나는 이 길을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길로 간다. 그럼 당신에겐 2가지 길이 있다. 나와 협력하는 길, 아니면 나와 달라가지고 평생 나와 부딪히면서 고단하게 사는 길 택하라.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을 이루신 거죠. 그게 선각자의 어떻게 보면 숙명인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하나하나 최대한 설득은 해야 되겠지만 다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선각자의. 그래요. 위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늘 결단을 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실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보다 먼저 보고 먼저 선제적으로 행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마음이 계속 흔들릴 때 한번 좀 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 사실 늦어요. 모든 일이든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때 결단이 필요했죠. 전차를 밀고 들어오는데 이 군대의 상황을 이 대통령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전차가 내려오는데 대전차 무기 하나 없거든요. 대전차 지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데 범인하신 거죠. 이왕 질 바에는 일찍 항복해가지고 동폭들이 다치는 일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였거든요.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였죠. 그런데 그게 제 판단으로는 밤 자정까지 고뇌하신 것 같아요. 일단 싸우라고 했지만 그러다가 자정이 넘어가지고 메가더 원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의 부관이 밤 새벽에, 꼭두 새벽에 전화를 거니 바꿔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전화해야 되고 외친 거죠. 미국 시민들이 하나씩 죽어갈 테니까 편히 주무시라고 하시오. 그 얘기를 듣고 프란체스코에서 놀라가지고 전화를 막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 처형하겠다는 뜻을 들잖아요. 그건 아니, 이제 그래가고 격하게 하니까 부관이 가서 깨워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기 목록이에요. 당장 공수해가지고
우리에게 줄 무기 목록을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주르르 읊으신 거예요. 곡사포 몇 문, 예? 대전 잠복기 몇 문이 갖고 쭉 해가지고서 맞죠. 예. 그러니까 지도자는 결정적일 때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단 늦어요. 아이고, 저도 뭐 이렇게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사실 비슷한 뭐 이렇게 규모는 많이 작겠지만 비슷한 고민들이 그동안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분의 성격이 독단적이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분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때 그렇게 물론 뭐 전쟁 중에도 투표하시고 선거하시고 그래서 사실 민주적 절차를 최대한 이렇게 존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러니까 리더로서 결정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건 정말 이게 선각자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이런 분을 저는 이렇게 참 이렇게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독재자의 그 연원이 원래 로마 시대에서 비상시에 그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 부여를 받은 사람이 독재자거든요. 딕타토를. 예. 그러니까 원래 어원은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이번에 문제가 된 뭐 계엄 같은 거, 마셜로라는 거, 그 평시에는 그 법 절차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때 비상 권한을 주는 것, 그건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나 현재 그 공간적으로나 어느 사회나 하는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스린 때는 거의 그 전식에 걸쳐 가지고 공산주의 위협이 워낙 컸거든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건 미국이 그 정부가 소비에트 러시아의 첩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부라는 데가 그 공산주의의 소굴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과 상대하려면 우리를 갖다가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미국과 따로 연락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그분으로 하여금 독재자의 면모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분은 아주 속 깊이 자유민주주의자예요. 선거를 치르는데 상대방 유력 후보가 서거해갖고 이제 신익희, 조병옥 두 분이 잇따라 서거하셨죠. 근데 무슨 부정선거를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이 대통령께서는 선거 공정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그건 빼죠. 그래서 그렇지.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투표 당선됐다. 그럼 그 선거가 잘 정당하게 치러지도록 하라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자기 그 당선을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그분이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래갖고 오래 하시면은 아랫사람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참 저희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귀한 책을 정말 목숨 걸고 써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탄핵 정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소했죠. 생소한데 하지만 나라 상황을 생각해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할 바는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정국을 어떻게 보시나요? 좀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달라지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나중에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테니까 현재의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실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무리한다. 그래서 도저히 국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 그게 하나. 또 하나는 부정선거가 나라의 근본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다. 모든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거고 선거의 기본은 공정한 개표인데 개표 과정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는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게 야당의 그 독주, 그다음에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놓으면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세력이 그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서 다수를 얻어서 국정을 마비시킨다. 이건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아니었으면은 지금 국회가 좌파 세력이 장악할 수 없었을 거다. 그거는 생각해 본 사람은 대다수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엄군이 나간 걸 보면은 뜻밖에도 그 국회 방송국에는 아예 안 보냈고 국회에 보내는 숫자하고 선관위에 보내는 숫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의 그 발본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힘을 써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정선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은 계엄군이 들어가서 뭘 확보했다는데 그게 뭔지 아직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황은 전모가 안 드러났다 그 얘기죠. 계엄군이 들어가서 확보한 자료가 공개될 때 그래서 계엄군이 확보한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거나 확연하다거나 결정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국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너무 일러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게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알레르기 반응처럼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조금 되게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검증권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선거라는 시스템이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전이고 축제인데 근데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사실 이게 누구나 동의할 만한 주제인데 이게 뭐 검증을 잘 못하게 하니까 대통령마저도 이게 개헌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그것이 지금의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게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뭐가 안 나왔으면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선관위의 선거에 대한 검증이 개헌밖으로 밖에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복걸 선생님께서도는 언제부터 이 선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대응을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됐다는 그 얘기야 오래전부터 나왔죠. 뭐가 이상하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증거를 봐가지고서 나온 거는 2020년 4.15 선거였죠. 그때는 그 부정선거를 한 것이 하도 그게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자료가 부정선거를 떠받치는
증거들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했잖아요. 그때가 126개의 선고 소송이 나왔습니다. 그거 아마 기록일 겁니다. 300개 선고 중에서 126개 그 소송이 나왔다면은 그 상식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죠. 특히 이제 이 대중매체에서 언론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아무도 신문에 안 났어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정선거보다도 중요한 그 매체들이, 대중매체들이 그렇게 일제히 외면하는 것.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도 대중매체가 그와 같이 굳이 외면을 하고 상황을 갖다 얘기를 상황을 얘기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소수의 지지자들이 거대한 그 세력에 맞서가지고 싸운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과부적이 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거거든요. 원래 그 서양에서는 제1부, 제2부, 제3부가 있었잖아요. 제1부가 아마 승려죠. 제2부가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이고 제3부가 이제 평민이죠. 둘이 1, 2부가 하다가 프랑스 혁명 그 시기에 3부가 이제 형체를 드러냈죠. 그런데 칼라일이 얘기했다시피 제4부가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사회가 발전하니까 정보 유통이 중요해지는데 그걸 맡은 것이 신문이라 이거죠. 그때는 방송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신문과 방송이 있으니까 이 제4부가 실제로 운명을 좌우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제히 외면한다면은 뭔가 비정상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제4부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거론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반응이 나오잖아요. 절두운동이라는 형태로.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126개의 선고 소송이 나왔던 그때 그걸 보고서 제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찾아보니까 부정선거 개론이라는 건 없어요. 프라이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거 개론이라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부정선거 개론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게 부정선거는 이제 하면은 어떠한 일정한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을 봉복해가지고 이제 요새는 좋은 세상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사람들이에요. 러시아는 푸틴 시하에서 계속 해갖고 아주 상시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부정선거를 하니까 러시아 학자들이 그걸 밝혀내는데 이제 어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권위는 러시아입니다. 제가 그거는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자연스럽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선거 부정이라는 걸 들으면 무슨 하는 판에 무슨 그 연구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우선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통계적으로 이제 이상한가를 이제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사람은 무작위, 그러니까 랜덤 넘버스를 갖다 이렇게 생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도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습니다. 근데 투표하는 것은 이것은 그 무슨 알고리즘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작위 숫자가 나오죠. 그 사람이 손을 내면은 그게 꼭 나중에 통계학 기법으로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통계적으로 밝히는 게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하다 이거죠. 대수법칙에 따라 갖고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데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찾아 나서는 거죠.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4.15 총선이나 이번 4.10 총선이나 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이상하고 물증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 설득하는 힘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아까 음모론을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그 음모론 아니야. 그 싸구려 음모론에 왜 내가 따라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극복하는 데서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이게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해서 통계적인 그 증거하고 그 물적 증거, 이상한 투표지들, 이상한 투표 행태, 이상한 개표 집계가 것이 동시에 나와요. 근데 세 번째에 우리가 늘 실패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음모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제 이게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음모라는 것을 말에 나쁜 뜻이 들어간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해서 컨스피러시 시어리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중립적인 거였어요. 이것이 음모를 통해서 나왔다. 그럼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모론에 이제 나쁜 그 이미지가 씌워진 거죠. 근데 리처드 랭엄이라는 사람, 영국 그 인류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음모를 꾸미는 동물이다.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음모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음모를 꾸미려면 정교한 통신 그 정보 교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말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컨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 사회에서도 음모가 잘 안 돼요. 사람만은 정교하게 통신하니까 음모가 되죠. 이 음모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힘센 알파 메일이 있어갖고 독재를 할 때 그 밑에 있는 힘이 약한 그 남성들이 모여갖고 음모를 꾸며갖고 요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마녀 사냥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류답게 사회를 구성을 했을 때는 그 요인은 언어를 통한 음모라 이거죠. 그러니까 꾀가 많고 인기가 높은 그 남성이 지지를 받아갖고 그런 여러 사람을 꾸며갖고서 모아가지고 알파 메일을 제거한다 이거죠. 동물 어느 세계를 봐요. 다 알파 메일이 생식권을 독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늑대 무리 같은 경우는 알파 메일과 알파 피메일만이 생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보면은 똑똑하고 인기가 좋고 언변이 훌륭한 사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잖아요. 힘센 사람은 해봤자 그 밑에서 그거 군대 장수밖에 못하나요. 물론 군대 장수가 꾸짖다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 음모는 인간의 천성이다. 지금 우리가 협의, 대화, 그다음에 그 협상 이게 다 본질적으로 음모예요. 마케팅 하는 거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잘 갈 수 있는 거 음모 꾸미는 거 아니에요. 정당에서 야 정책을 할 때 어느 게 더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크지 하고서 협의하는 거 그게 음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 협의라고 우리가 하는 것 이게 다 음모예요. 그게 더 나쁜 뜻을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음모론을 하는 거죠. 제 얘기를 듣다가 선고중에 있었다면 갑자기 선생님이 음모론 믿으십니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여기에 지식인이 음모론에 빠지면은 값싸게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이 박혀가 머리에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이 첫 번째는 음모론이라는 것을 하는 얘기하는 것이
그 사회적인 그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은 다시 쳐다보고 값싼 지식인답잖아요.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